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이성을 잃지 않던 교수가 한 학생의 발언을 듣고는 결국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격양된 말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학생을 쏘아붙이며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이어나가는데요. 주변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숨조차 쉬지 못하는 분위기만 이어갑니다. 도대체 명문대 하버드 강의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학생 엘라이입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한국 관련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교수님이 특별 강연을 하러 학교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연 제목은 제국, 국가, 그리고 의로움이었어요. 강연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시아인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강의가 시작되고 교수님께서는 동아시아와 한국의 국가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하버드에서 한국에 대해 강연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국내외 문제에서 의로운 접근법을 추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의실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한 학생이 교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이었죠. 교수님, 한국인들이 정말 그렇게 의로운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도 주변 국가들과 많은 갈등을 겪지 않았나요?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국사에서의 의로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임진왜란 때의 의병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20세기 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과 시민들까지.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국인들이 어려운 시기마다 의로운 정신으로 맞섰던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지자 저는 한국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자신을 타나카라고 소개하며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죠. 타나카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에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했어요. 일본의 통치 아래 한국은 산업화와 근대 교육의 기회를 얻지 않았나요? 지금의 한국 발전에는 일본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강의실이 술렁였고 몇몇 한국인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우리 민족의 자유와 정체성을 빼앗으려 했다고요.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려던 찰나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잠시 진정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되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타나카를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어요. 타나카 군,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비극적인 역사였죠.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착취와 억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 한국인 학생을 향해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의 아픔을 직시하되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잠시 숙연해진 강의실에서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도 가능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마무리되자 강의실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타나카는 손을 들고
다시 발언권을 얻었어요. 교수님, 저는 여전히 일본 통치 시기에 한국이 얻은 이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 산업화, 근대 교육 등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교수님은 타나카의 말을 끝까지 듣고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타나카 군, 그러한 변화들이 일본 통치 시기에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런 변화를 강요받았고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죠. 이어서 교수님은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토지 수탈, 강제 노역, 문화 말살 정책 등 한국인들의 기본적 권리가 억압되고 짓밟힌 역사였죠. 하지만 타나카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런 일들은 당시 제국주의 시대의 많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 아닌가요? 일본만 유독 비난받는 것은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타나카의 말에 강의실의 공기가 다시 팽팽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차분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국주의의 잘못이 보편적이었다고 해서 일본의 잘못까지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각 나라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화해와 상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자 타나카가 흥분한 어조로 말을 가로챘어요. 교수님, 그럼 일본은 한국에 사과하고 배상까지 했는데 한국은 그걸로 부족해서 계속 과거에 집착하란 말씀이신가요? 이젠 좀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고 한국인 학생들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타나카를 향해 말씀하셨죠. 타나카 군, 사과와 배상이 중요한 출발점이긴 하지만 진정한 화해를 위해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그 사과가 필요했는지 그 속에 담긴 반성의 자세가 뒷받침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타나카는 교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펼쳐나갔어요. 한국도 주변국들의 저지른 잘못들이 있을 텐데 그건 왜 아무도 말하지 않나요? 왜 일본만 계속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그의 말에 어떤 학생들은 헛웃음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눈살을 찌푸렸죠.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타나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타나카 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일본의 식민 지배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이에요. 한국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상쇄시키진 않아요. 서로의 잘못을 왈가왈부하기보단 각자의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게 중요하죠. 교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타나카의 흥분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았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저런 극단적 태도가 양국 간의 화해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실에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남은 강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날카로운 토론과 의견 충돌이 화해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젊은 세대인 우리가 앞장서서 걸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이어가며 한국의 언어적 특징과 한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고유한 문자인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의 주도로 창제되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였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이 가진 독특한 구조와 우수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듯 보였죠. 교수님은 한글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적는 표음 문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기본 글자를 조합해 소리와 뜻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게다가 한글은 배우기 쉽고 누구나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문자 보급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의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면모에 감탄했어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애민 정신을 담았어요. 당시 지배층은 주로 한자를 사용했고 일반 백성들은 문자 생활에서 소외되곤 했죠. 하지만 한글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글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곧 백성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런 한글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한글을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죠.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해요.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9월 8일을 세계 문해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 세계 문맹률 퇴치에 한글이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을 듣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맞아요, 교수님. 저도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한글을 보급하면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한글을 통해 문맹 퇴치에 기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배우기 쉬운 특성은 개발도상국의 문자 교육에 적합하죠.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고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 그 모습을 보며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뒷자리에 앉아있던 타나카의 표정은 달랐죠.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듣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치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폄하당하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꼈던 걸까요? 교수님은 타나카의 표정을 눈치채고는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물론 세계의 모든 언어와 문자는 저마다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다른 언어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한글이 지닌 특별한 가치를 공유하자는 취지랍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타나카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한국어와 일본어를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은 여전히 교실에 감돌았죠. 이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이 필요할 거예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니까요. 그렇게 한글을 둘러싼 뜨거운 토론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한글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동시에 세계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겠죠. 자, 여기까지 한글과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손을 들었는데 다름 아닌 타나카였어요. 아까부터 계속 반박하려는 듯 눈치를 살피던 그가 기회를 잡은 듯 벌떡 일어섰죠. 교수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타나카에게 말했어요. 네, 타나카 학생. 질문이 있나 보군요. 말씀해보세요. 타나카는 도전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가 그렇게 우수하다는 건 한국인들의 자화자찬이 아닌가요? 일본어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만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히 대답했어요. 타나카 학생, 한국어의 우수성을 언급한 건 결코 다른 언어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언어는 나름의 가치와 역사를 가지고 있죠. 다만 한국어는 고유한 문자 체계인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는 한국만의 자랑이 아니라
객관적인 언어학적 사실이에요. 타나카의 표정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비쳤지만 곧 다시 반박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이고 혁신적이라는 건 한국인들이 과장한 게 아닌가요? 결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에 싸늘한 공기가 흘렀어요. 한국인 학생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교수님도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타나카 군,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일부 받긴 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자 체계란 걸 알아두세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표음 문자의 특성을 띠고 있어요. 시대를 훨씬 앞서간 혁신적인 문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순히 한국인들의 자부심 차원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글의 우수성을 폄훼하려 드는 자세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타나카는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어요. 저는 한국어를 폄하하려던 게 아니라. 타나카의 말에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타나카 군, 자네의 견해는 매우 편협하고 일방적이야. 한글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옳지 않아. 언어학자로서 나는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 교수님의 말씀에 타나카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어요. 한글이 그렇게 우수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왜 한국은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고 있죠? 일본처럼 한자를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 한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증거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다들 타나카의 무례한 발언에 놀란 듯 했죠. 하지만 교수님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타나카 군, 한국이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단순히 한글이 부족해서가 아니네. 오랜 역사 속에서 한자가 지닌 문화적 가치와 유산을 인정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 이는 한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거라네. 말을 마친 교수님은 타나카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어요. 교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교수님, 제가 볼 때 한글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한글을 너무 신성시하는 게 아닌가요? 그건 역시 일종의 문화적 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타나카의 말에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런 식의 발언은 도를 넘은 것 같았죠. 타나카 군, 지금 자네가 보이는 태도는 매우 경솔하고 무례하네.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함부로 평가절하하다니 그것이야말로 우월주의의 발로라고 볼 수 있어. 학생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자세야. 교수님의 엄중한 질책에 타나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주위의 학생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세계의 언어와 문화는 모두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태도라네. 자네가 보인 편견과 오만은 결코 용납될 수 없어. 교수님의 단호한 어조에 타나카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두가 침묵 속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죠. 한참 뒤 교수님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존중과 배려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야.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평화로운 공존도 없네.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 교수님의 말씀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학생들은 각자 자신을 성찰하는 듯 보였고 타나카 역시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강의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타나카와 교수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들면서도 이런 날선 토론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죠. 교수님은 무거운 분위기를 깨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진지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네요. 언어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오갔는데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상호 이해와 존중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요. 교수님의 말씀을 끝으로 강의실에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공존의 지혜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에 관한 뜨거운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토론과 성찰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남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강의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명문대에서 억지 부리는 일본 학생을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교수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하루카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올해로 55살이 되었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히나타가 있어요. 히나타는 올해로 30살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빠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저는 히나타가 태어나기 전부터 줄곧 의사로 일해왔어요.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그 후로 줄곧 병원에서 근무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딸 히나타가 저의 삶에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동시에 아이의 아빠 역할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죠. 사실 저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히나타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어린 히나타는 유난히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듯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사물을 탐색하고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는 집 안 구석구석을 기어다녔죠. 히나타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은 저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수술과 진료로 피곤할 때면 히나타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힘을 냈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히나타에게 아빠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저는 엄마이자 아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히나타에게 항상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꼭 안아주고 밥을 먹을 때는 함께 앉아서 하루 일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죠. 바쁜 병원 일정 탓에 운동회나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면 미안한 마음에 밤늦게라도 히나타 곁을 지켰어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저와 닮은 모습이 많아졌어요. 똑 부러지는 성격에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의사였던 제가 딸에게 건강에 대해 일찍부터 가르친 덕분인지 어릴 때부터 수영과 달리기를 좋아했죠. 매일 아침 함께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 것이 저희 모녀의 일상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히나타가 대학생이 되었네요. 의대에 진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손재주가 좋은 덕분에 외과 의사가 잘 어울릴 거라 했죠. 부모로서 딸의 진로를 응원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의사라는 직업의 어려움을 알기에 살짝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제 걱정이 기우였던 걸까요? 대학 생활을 척척 해내더니 어느새 의대 실습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동료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해 보였죠. 저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소아외과를 전공하겠다고 하니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히나타는 멋진 의사로 성장해 갔어요. 학위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까지 따내더니 어느덧 대학병원 소아외과 과장이 되었네요. 제 옆자리에서 수술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 새삼 감개무량해져요. 히나타에게 아빠가 없어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인 제가 아빠 역할까지 해내며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커요. 딸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준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빈자리를 엄마인 제가 사랑으로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요. 처음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가 떠오르네요. 너무나 두렵고 막막했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하나도 후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히나타라는 삶의 선물을 얻게 해준 운명에 감사하죠. 앞으로도 딸 히나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엄마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평생 함께 하고 싶네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히나타가 만들어갈 모녀의 미래예요. 제가 히나타를 혼자 키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저는 갓 25살이 된 풋풋한 신입 의사였죠.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인턴 과정을 거쳐 드디어 레지던트로 병원에 입사했어요. 당시 저희 병원에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3개월간 해외 제휴병원에서 연수를 받는 거였죠. 선배 의사들 말씀으로는 선진 의료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젊은 의사에게 더없이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도전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죠. 고민 끝에 저는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당시 일본과 가까운 나라로는 한국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김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도 좋아했고 드라마를 통해 접한 한국의 문화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무엇보다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한국의 의료 환경이 기대되더라고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마음이 설레는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낯선 환경에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언어는 통할지 걱정이 앞섰죠. 그래도 젊은 패기로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저를 마중 나온 한국 병원 관계자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며 병원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차 안에서 병원 생활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도 해주셨죠. 병원에 도착해보니 연수 의사들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죠.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병원으로 향했어요. 건물 내부에 들어서니 최신 의료 장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로봇 수술 장비부터 첨단 영상 의료기기까지 신기한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이후 3개월 동안 저는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 처음에는 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니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어요.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력도 돋보였죠. 매일 아침이면 회진을 돌며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오후에는 수술이나 시술에 참여했어요. 틈틈이 선배 의사들의 노하우도 배웠죠. 최신 의료기술을 접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일과가 끝나면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곤 했죠.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주말에는 명동이나 홍대에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맛보며 한국 문화를 만끽했죠.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건 환자를 대하는 한국 의료진들의 태도였어요. 환자 개개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돌보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죠. 작은 배려와 관심이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걸 보면서 의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어느덧 일본으로 돌아갈 날만 남았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잊지 못할 값진 추억을 만들었죠. 무엇보다 의사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동료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었어요. 다들 아쉬워하면서도 따뜻한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굳은 악수를 나눴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국에서의 3개월을 되돌아봤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요. 한국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그 3개월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의사로서의 방향성을 잡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네요. 세월이 흘러 제 나이도 이제 50 중반을 넘겼지만 그때의 감동은 여전히 제 가슴 한켠에 살아있어요.
한국에서의 따뜻한 정과 배려,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잊지 않고 이어가려 해요. 30년 전 그 소중한 추억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한국에서의 연수 생활을 시작한 어느 날 제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날 저는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병원 앞 식당에 갔어요. 가볍게 김밥 한 줄을 사서 길거리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먹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제 가방을 들고 슬쩍 가더니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는 당황한 나머지 큰 소리로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죠. 저는 가방을 들고 간 남자를 쫓아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 남자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이 도둑놈, 내 가방 내놔. 저는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며 가방을 떨어뜨리더니 저를 보고 무언가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결국 저는 성질을 못 이기고 남자의 뺨을 내리쳤어요.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았죠.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내 가방이 맞는지 확인하고는 그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루카 씨, 무슨 일이에요? 돌아보니 병원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 의사 민준 씨였어요. 그는 저와 뺨을 맞은 남자를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제야 저는 찬찬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차렸죠. 바로 뺨을 맞은 남자가 민준 씨와 똑같은 가운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 역시 이 병원의 의사였던 거예요. 그는 제 가방과 똑같이 생긴 자신의 가방을 들고 간 것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땅이 꺼지라고 빌고 싶었어요. 남의 물건을 훔쳐간 줄 알고 덮어놨던 게 동료 의사라니. 게다가 그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던 참에 이런 오해라니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민준 씨는 굳은 표정의 남자 의사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 의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자신도 하루카 씨와 같은 가방을 쓰는데 식당에 들렸다 나오다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발견했다고 해요.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하루카 씨가 덮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나요. 가방 주인인 줄 알았는데 까닭 모를 오해를 받은 거죠. 게다가 뺨까지 맞으니 억울하기 그지없다고 하더라고요. 민준 씨는 오해가 풀린 줄 알고 웃으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어요. 하지만 남자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저는 쓰라린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민준 씨가 그 남자 의사에게 괜찮냐며 등을 토닥였지만 콧방귀만 낄 뿐이었죠. 결국 민준 씨의 중재로 간신히 화해를 했지만 남자 의사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하지만 제 진심이 온전히 전해지기는 어려웠어요. 그날 이후로 남자 의사와 마주칠 때면 민망함에 얼른 피했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인사조차 건네기 어려웠죠. 남자 의사 역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싶었는데 이런 불편한 오해로 시작하게 되어 속상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과 어울리면서도 남자 의사와의 어색한 관계가 마음에 걸렸죠. 어쩌면 영원히 이 오해의 벽을 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운명처럼 다가온 사건이 있었죠. 그날 밤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어요.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 저와 남자 의사는 한 팀이 되어 수술에 참여하게 되었죠. 처음엔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힘을 모았어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척척 호흡이 맞았죠.
긴박한 순간에도 남자 의사의 빠른 판단력과 섬세한 손길이 돋보였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죠. 수술을 마치고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던 중 남자 의사와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동안의 서먹함이 싹 가시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더라고요. 그 순간 왠지 모를 묘한 감정이 제 가슴속을 간지렸어요. 남자 의사, 아니 이제는 민준 씨라고 불러야겠죠. 그가 먼저 용기 내어 말을 걸어왔어요. 하루카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때 일은 이제 잊어버리죠. 우리 화해해요. 민준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묘한 끌림이 생겼어요. 민준 씨의 따뜻한 미소에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병원 일을 하면서도 퇴근길에 나란히 걸으면서도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민준 씨에게 제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민준 씨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망설여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덜컥 겁이 났지만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승낙했죠.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루카 씨, 사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그의 눈동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저도 민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실 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민준 씨가 불쑥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포근했죠. 하루카 씨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내 눈에는 당신만 보였어요. 이 말을 하려고 오늘 당신을 여기로 부른 거예요. 민준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벅찬 감동에 눈물이 났어요. 저 역시 민준 씨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죠. 저도 민준 씨가 좋아요.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손을 꼭 잡은 채 어둠 속을 거닐며 사랑의 달콤함을 만끽했죠. 그렇게 절 온몸으로 사랑해주는 민준 씨와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면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민준 씨의 여린 사랑과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금세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왔죠. 저는 민준 씨와 이별할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준 씨 역시 섭섭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앞날을 축복해주기로 했어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행을 택했듯 민준 씨 역시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며 응원해주더라고요. 공항에서의 이별은 무척 아팠어요. 민준 씨의 품에 안긴 채 끝없이 눈물을 흘렸죠. 서로를 잊지 말자고, 꼭 다시 만나자고 굳은 약속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입 맞추고 돌아서는 민준 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열을 터뜨렸죠. 비행기에 오른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에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민준 씨를 만나 사랑을 느끼고 이별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짧지만 강렬했던 그 사랑이 평생 제 가슴 속에 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일본에 돌아온 후 저는 병원 일에 전념하면서 민준 씨와의 추억을 간직했어요. 편지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연락은 뜸해졌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민준 씨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제 인생 최고의 사랑으로 남았답니다. 한국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병원 일에 전념하면서 민준 씨와의 추억을 마음 한편에 담아두었어요. 바쁜 일상에 치여 민준 씨와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지만 가끔 그의 편지를 받으면 온종일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일하다 현기증이 나고 속이 울렁거려 혹시나 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이 확인된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눈물부터 났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두려웠지만 그보다 강했던 건 아기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민준 씨와의 사랑의 결실인 이 아기를 반드시 지켜내고 싶었죠. 부모님과 상의 끝에 휴직을 결정했고 태교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후로 저는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책도 읽고 가벼운 운동도 하면서 아기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레 작은 옷을 뜨개질하고 예쁜 아기용품을 하나둘씩 장만했죠. 묵묵히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때로는 민준 씨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기에겐 엄마가 전부일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아기의 이름은 히나타로 지었죠. 갓 태어난 히나타를 품에 안는 순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작고 여린 손발을 만지며 엄마가 되었다는 게 실감 나더라고요. 눈물과 웃음이 뒤엉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이 아이를 위해 더 강해지리라 다짐했죠. 처음 몇 달은 수유와 기저귀 가는 일로 몸이 고달팠지만 히나타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면 피로가 싹 가셨어요. 또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던 순간 등 아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저에겐 꿈만 같았죠. 히나타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한편으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민준 씨도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죠. 그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상상하며 위안을 얻기도 했어요. 그렇게 히나타는 사랑 가득한 엄마 손에서 자라 씩씩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어요.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딸이었죠. 제 인생의 기쁨이자 선물인 히나타를 보면서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이 된 히나타가 불쑥 물었어요. 엄마, 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빠도 저처럼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셨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해야 할 이야기였지만 막상 하려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죠.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주기로 했어요. 그날 밤 히나타에게 민준 씨와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낱낱이 털어놓았어요. 한국에서의 연수 시절, 오해로 시작된 만남, 서서히 싹튼 사랑의 감정까지. 히나타의 눈에서는 때론 웃음이, 때론 눈물이 맺히기도 했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히나타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하셨군요. 전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어요. 민준 씨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히나타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까봐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글쎄 얘야, 아빠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어떤 삶을 사시는지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만나보고 싶구나. 아빠도 분명 너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히나타는 알겠다며 엄마를 꼭 껴안아 주었죠. 그날 이후로 히나타는 아빠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저는 혹시나 민준 씨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 조심스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히나타가 20살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와 노래를 좋아하던 히나타는 음악대학에 진학했죠. 대학 축제 무대에서 노래하는 히나타를 보면서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제 곁엔 없지만 민준 씨도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그러던 어느 날 히나타가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류 열풍에 빠져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면서 엄마도 같이 가자고 조르는 거예요. 민준 씨와의 추억이 깃든 그곳에 가는 게 마음이 무거웠지만 딸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어느 날 저는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번 기회에 민준 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이 되살아날까봐 두려웠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30년 전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눈부시게 발전한 도시와 공항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히나타 역시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먼저 서울 시내 관광지부터 둘러보기로 했어요. 광화문과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미에 젖어든 채 부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누볐어요. 히나타는 길거리 음식에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떡볶이와 김밥을 맛보곤 그 맛에 푹 빠졌죠. 딸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며칠 동안 서울 구경을 만끽한 뒤 저는 마지막으로 꼭 들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히나타에게 말했어요. 민준 씨와 자주 갔던 그 국밥집 말이에요. 딸에게 아빠와의 추억을 더 생생히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운 좋게도 그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 서자 왠지 모를 설렘과 긴장감에 가슴이 뛰었죠. 히나타의 손을 꼭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익숙한 냄새와 풍경에 잠시 눈을 감았다 떠보니 꿈결 같은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 그 사람, 바로 민준 씨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30살의 모습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대로였죠. 민준 씨 역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하루카. 민준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상황이 내 인생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달려가 민준 씨를 꼭 끌어안고 말았죠. 식당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던 우리는 너무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준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죠. 저 역시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때 히나타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죠. 엄마, 이분이 설마. 순간 민준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히나타를 소개하려 입을 열었지만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 때문에 목이 메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히나타의 뺨을 쓰다듬으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히나타구나. 내 딸. 히나타는 이제야 아빠를 만났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민준 씨도 이내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좀 진정이 된 후에야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동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한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중년이 되어서야 자신만의 병원을 열 수 있었다고 했어요. 내내 날 그리워했지만 제가 연락이 없자 포기하고 잊으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혼자 히나타를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딸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민준 씨는 당장이라도 일본으로 날아와 히나타와 저를 만나겠다고 호언장담했죠. 환하게 웃는 민준 씨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아쉬운 발걸음으로 공원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 한편이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새로운 가족을 찾은 기쁨에 히나타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민준 씨와 꾸준히 연락을 이어나갔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난 터라 할 이야기도 많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히나타 역시 아빠와 자주 통화하며 금세 친해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준 씨가 약속대로 일본에 찾아왔어요. 공항에서 민준 씨를 보자마자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음 바다를 만들었네요. 민준 씨는 히나타에게 그동안 못해준 아빠 노릇을 확실히 해주겠다며 장담했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졸업 후 음악 유학까지 보내주겠다고 했죠. 민준 씨의 넉넉한 사랑에 히나타의 얼굴에선 웃음꽃이 한아름 피어났답니다. 또 민준 씨는 저에 대한 마음도 확실히 내비쳤어요. 이제 와서 고백하기엔 늦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날 사랑한다고 했죠.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마음 아프다며 이제부터라도 꼭 제 곁을 지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 역시 그를 보고 있자니 30살 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거든요. 설레고 두근거리는 감정에 사로잡혀 저도 모르게 민준 씨 품에 안겨버렸죠. 그의 넓은 가슴은 여전히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가족은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준 씨가 일본에 와주었고 가끔 우리 모녀도 한국에 가서 민준 씨를 만났죠. 행복한 데이트와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쌓아갔어요.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민준 씨가 병원 일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작은 집을 구해 함께 살림을 차렸죠. 늦깎이 신혼부부가 된 셈이에요. 처음엔 서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곧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 씨가 정성스레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하면 제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는 게 일상이 되었죠. 주말이면 히나타와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영화관에 가는 것도 우리만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사랑이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민준 씨와 히나타 덕분에 제 삶은 더없이 충만해졌죠. 때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쫓았기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나타 역시 아빠의 사랑 덕분에 더욱 밝고 당당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는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아빠를 꼭 닮아 선하고 정의로운 아이로 커가는 걸 보면 정말 기특하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떤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갈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서로 아껴주고 이해해주며 평생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30년 전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기억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현재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운명은 우리를 떼어놓았다가 다시 이어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나 봐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운명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날이 오겠죠. 이제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요. 비록 험난한 시간도 있었지만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없이 기대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쫓으시길 바라요. 때로는 고난도 있겠지만 결국엔 여러분 곁에 머물 진짜 사랑이 찾아올 테니까요. 저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의 사연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와 재회한 후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히나타가 음대를 졸업하고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무대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히나타를 보면 저절로 가슴이 벅차오르곤 해요. 무엇보다 제게 감사한 일은 민준 씨가 히나타의 음악 인생을 적극 지원해준 거예요. 졸업 후 히나타가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했을 때 민준 씨는 기꺼이 학비와 체류비를 대주었죠. 딸의 꿈을 위해선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아빠의 마음에 절로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물론 저 역시 히나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려 노력했어요. 유학 수속을 도와주고 외국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준비해 주었죠. 떨어져 지내는 게 쉽지 않겠지만 꿈을 좇는 딸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웠어요. 히나타를 독일 공항까지 배웅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민준 씨와 제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멀어지는 히나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서로를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던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히나타가 유학 간 후 저희 부부는 더욱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딸 걱정에 마음이 쓰이는 날이면 서로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죠. 우리 히나타는 잘 해낼 거야. 엄마 아빠가 응원하잖아. 라며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주곤 했죠. 베를린에서 온 히나타의 근황 메일이나 영상통화는 민준 씨와 제가 손꼽아 기다리는 낙이에요. 잘 적응해 가는 모습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는 눈빛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곤 해요. 우리 딸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게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답니다. 한편 그 사이 민준 씨는 한국에 있는 병원을 정리하고 일본에서 새 병원 개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말로만 듣던 의료 선진국 일본에서 일할 생각에 민준 씨는 한껏 들떠 있답니다.
의사로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열정 가득한 모습이 멋져 보여요. 제 역시 오랜만에 병원 일을 시작하려 해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살려 젊은 의사들을 지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무엇보다 민준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메워가며 의사로서, 부부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히나타가 유학 마치고 돌아올 때쯤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딸과 함께 살 넓고 푸른 집, 정원에는 예쁜 꽃들도 가꾸고 싶어요.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웃고 떠드는 그림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행복해져요. 험난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저희 가족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왔어요. 민준 씨의 사랑과 히나타의 꿈이 저에겐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죠.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평생을 함께 할 거예요. 민준 씨와 사랑을 이루고 히나타가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인생의 황금기를 함께 보낼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없이 기대된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저에게 주어진 인생이 결코 평탄하진 않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디뎠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도 인생의 고비마다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누구에게나 기쁨과 슬픔, 역경과 행운이 찾아들 거예요. 하지만 진정 소중한 가치를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사랑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저 역시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렵니다. 제 가족이 걸어온 길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